30년 전 저를 차버리고 떠난 첫사랑이 제 얼굴에 똥 묻은 기저귀를 던집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되었다던 그녀는 왜 요양병원에 버려졌을까요? 뽕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땡그랑 와장창 단말마 같은 비명소리와 함께 스테인리스 식판이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찢어지는 굉음을 냈습니다. 고요하던 병원 복도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어요. 이거 치우라고. 똥 냄새 난단 말이야. 내 밥에 누가 독을 탔어.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목에서 어떻게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칠순의 노파가 침대 위에서 날뛰며 베개를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환자복은 이미 음식물 찌꺼기로 얼룩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지요.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요양병원의 VVIP 병동,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특실 305호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군거리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또 시작이시네. 저 할머니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간병인만 벌써 4명이나 바뀐 거 알아? 말도 마. 어제 그만둔 박 여사님은 뺨까지 맞았다잖아. 돈이 많으면 뭐해?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성격은 저렇게 표독스러운데.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창식, 올해로 58비 된 10년차 베테랑 간병인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별의별 환자를 다 보았지만 저 305호 환자만큼은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이었죠. 하지만 병원 원무과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사정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일당 2배, 아니 3배로 쳐드릴게. 제발 저분 좀 맡아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 따위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망설이게 한 건 난동을 부리는 환자의 기괴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차트 위에 적힌 이름 2글자, 윤혜자. 그 흔한 이름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무겁게 닫혀있던 305호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오더군요. 기익.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방향제의 라벤더 향과 묘하게 섞인 시큼하고 비릿한 오물의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엎어진 국물,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기저귀들. 누구야? 너도 내 돈 훔치러 왔지? 나가. 썩 꺼지란 말이야.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노파가 저를 보자마자 쇳소리를 지르며 먹다 남은 깍두기를 집어던졌습니다. 붉은 국물이 제 흰 가운에 튀어 흉한 자국을 남겼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풍파에 주름이 깊게 패고 살이 빠져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지만 저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저 점, 그리고 화가 나면 입술을 잘근 깨무는 저 버릇. 해자였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저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별을 통보했던 제 첫사랑, 윤혜자가 바로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창식 씨, 사랑이 밥 먹여줘? 나 이제 지긋지긋해.
냄새나는 단칸방도 싫고 미래 없는 당신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나 부자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그녀가 입고 있었던 붉은 원피스처럼 지금 그녀의 환자복 위로 쏟아진 김치 국물이 핏빛처럼 선명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 되어 떵떵거리고 산다더니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산다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간병인의 첫 번째 원칙, 환자에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 어르신, 식사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셨습니까? 제가 다 치워드릴 테니 진정하세요. 제 목소리를 들은 혜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보는 걸까?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 또한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늘었으니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할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지금 치매 중기, 아니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찰나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혜자의 눈빛이 다시금 표독스럽게 변하더니 그녀는 자신의 환자복 바지를 훌러덩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워. 답답해. 이거 안 빼. 그녀는 차고 있던 기저귀를 거칠게 뜯어내더니 그 묵직하고 축축한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기저귀 틈으로 샛노란 오물이 흘러내려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침대 시트를 적셨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새 걸로 갈아드릴게요. 오지 마. 너도 내 똥이나 먹어라. 이 도둑놈아.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얼굴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혜자가 온 힘을 다해 던진 기저귀가 제 뺨을 정통으로 가격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끈적한 것이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 속 점막을 찌르고 들어와 뇌를 마비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안으로 짭짤하고 씁쓸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욱하는 감정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치매 환자라지만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지만 어떻게 사람 얼굴에 배설물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 간병인이라 해도 이런 모욕까지 참아야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화를 속으로 삼켰습니다. 눈앞에서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는 저 여자가 한때는 제 전부였던 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나 집에 갈래. 엄마, 나 무서워.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나 괴롭혀. 오물범벅이 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우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고고했던 여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병들고 자신의 배설물조차 가리지 못해 수치심에 떠는 불쌍한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제 얼굴을 대충 닦아내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녀가 올 때면 항상 해주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하실 수도 있죠. 아무 냄새 안 나요.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리면 됩니다. 정말? 나 안 때릴 거야? 저번 아줌마는 나 꼬집었는데.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학대했던 걸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연민을 억누르며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손과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주사 자국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이 닿자 그녀는 조금 진정된 듯 얌전해졌습니다. 저는 익숙한 솜씨로 더러워진 시트를 걷어내고 그녀의 몸을 닦고 새 기저귀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기가 된 것처럼 제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혜자야, 너 잘 산다더니 꼴이 이게 뭐냐? 그렇게 독하게 놔버리고 갔으면 보란 듯이 잘 살았어야지. 왜 이러고 있어, 왜? 속마음은 울고 있었지만 제 손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줍고 깨진 그릇을 치우고 창문을 열어 냄새를 뺐습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고 병실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혜자는 지쳤는지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30년 전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아 하염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곱게 늙을 줄 알았던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들은 그녀가 그동안 겪었을 세월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잠꼬대가 조용한 병실을 울렸습니다. 돈 필요 없어. 외로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재벌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가족도 없이 홀로 이 병실에 방치되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물수건으로 제 얼굴에 남은 흔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58배 늙은 간병인.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라는 생각에 묘한 사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을까요? 복도 쪽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이 305호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의 남녀가 들이닥쳤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가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혜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치 더러운 물건을 보듯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새로 온 간병인이야? 아, 냄새. 창문 좀 열어두라니까. 어이, 아저씨. 우리 엄마 정신 돌아올 때는 없어요? 그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뒤따라 들어온 여자가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쾅 던지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내로 도장 받아야 해. 안 그러면 그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이 노인네가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사람 피를 말려? 섬뜩했습니다. 어머니를 앞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패륜적인 언사들. 잠든 혜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악몽을 꾸는 걸까요? 그들이 혜자의 침대맡으로 다가가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흔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미쳤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남자가 위협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제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침대 옆에 놓여있던 심전도 모니터의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혜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서늘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들 왔니? 모두의 시선이 침대로 쏠렸습니다. 혜자가 눈을 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은 평소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이 허공이 아닌 정확히 자식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입모양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대사를 대폭 줄이고 내면 묘사와 상황의 현장감을 극대화한 2장 수정본을 다시 출력하겠습니다. 이거 강남 빌딩 증여 계약서야. 엄마는 도장만 찍으면 돼. 비단뱀이 먹이를 조이듯 스산하게 파고드는 목소리였습니다. 혜자의 딸 지은이 핸드백에서 붉은 인주통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병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305 VVIP 병실은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걸터앉은 아들 민철은 어머니의 안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혜자의 앙상한 발목을 구둣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이 붙어있는 재산 목록을 확인하러 온 채권자들일 뿐이었습니다. 혜자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듯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짐승들도 제 어미 앞에서는 발톱을 숨긴다는데 명품 정장을 빼입은 이 자식들의 눈에는 오직 건물의 시세와 상속세 계산기만이 돌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싫어. 아파. 안 할래. 이불 속에서 새어나오는 혜자의 거부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저항은 민철의 인내심을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칠게 이불을 낚아채자 혜자의 마른 몸이 허공에 무방비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철은 주저없이 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채 억지로 펴더니 지은이 내미는 서류 위로 거칠게 내리눌렀습니다. 아!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만 남은 혜자의 손목이 건장한 성인 남자의 악력에 으스러질 듯 비틀렸습니다. 더 이상 제3자로 머물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민철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간병인의 본분, 을의 처지 따위는 뇌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 소나기에 들어온 민철의 팔뚝에서 느껴지는 것은 따뜻한 체온이 아닌 차갑고 딱딱한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하찮은 간병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동자가 경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건 무슨... 그가 입을 때려던 찰나 저는 말없이 천장의 CCTV를 가리켰습니다. 붉게 전멸하는 녹화등, 그 작은 불빛만이 이 방안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재판관이었습니다. 폭력은 안 된다는 무언의 경고에 민철은 씩씩거리는 숨을 내뱉으며 잡고 있던 혜자의 손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날리며 비참한 소리를 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땅값만 아니었으면.
그는 바닥에 침을 뱉듯 짧은 욕설을 내뱉고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병실 문을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가는 지은 역시 쓰러져 우는 어머니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혜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병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독한 향수, 냄새와 혜자의 지린내가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고 있는 혜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흐트러진 옷매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자식이 남긴 시퍼런 멍 자국이 훈장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 당당했던 내 첫사랑. 윤혜자가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며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니. 저는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옛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30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내 자취방에서 그녀가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멜로디가 흐르자 신기하게도 혜자의 발작적인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녀의 탁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천천히 제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각은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마치 최면에 걸린 아이처럼 제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붉은 립스틱. 그녀는 젊은 시절 입술이 트면 항상 붉은색을 바르곤 했었습니다.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여자, 그게 윤혜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드러난 붉은 고체는 마치 30년 전 우리의 뜨거웠던 청춘을 굳혀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주름진 입술에 색을 입혔습니다. 핏기 없이 메말라 비틀어진 입술 위로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피부는 거칠어지고 검버섯이 피었지만 붉은 입술을 한 그녀는 제 눈에 여전히 25의 꽃다운 혜자였습니다. 거울을 보여주자 혜자는 멍하니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후 처음 보는 인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 찰나의 평온함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행복조차 지켜주기 힘든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혜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호사 스테이션의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식판을 반납하고 돌아오려던 찰나 비상구 쪽에서 새어나오는 낮고 은밀한 말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이야. 당직 의사 매수했어. 산소호흡기 그냥 실수로 꺼진 걸로 하기로 했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효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공모였습니다. 유류분 소송이 걸리기 전에,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어머니를 제거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이 제 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길어지면 우리만 손해야. 오늘 밤 넘기지 마.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비상구 문틈으로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이 거대한 병원 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돈이라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공범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혜자가 죽는다. 다급히 병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305 앞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제가 열기도 전에 병실 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두컴컴한 병실 안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등지고 혜자가 침대 위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혜자의 침대 뒤 커튼의 그림자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그는 어둠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달빛에 반사된 안경알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보낸 암살자일까? 아니면 저승사자일까?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던 그때 그림자 속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와 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지를 들어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쉿! 그의 손에는 흉기가 아닌 두툼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혜자는 겁을 먹기는커녕 립스틱이 번진 입술로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치매 노인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 속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창식 씨 되십니까?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비췄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냉철해 보이는 무태 안경.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로펌 소속이자 혜자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 온 최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이곳에, 그것도 모두가 잠든 이 야심한 시각에 와 있다는 건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대답 대신 턱끝으로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던 치매 환자 윤혜자가 아닌 30년 전 저를 떠날 때처럼 서늘하고 총명한 눈빛을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병원 건물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고 유리창이 위태롭게 덜컹거렸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폭풍우 속에서 혜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더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창식 씨, 오랜만이야. 정말 많이 늙었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자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탁한 안개가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죽기 직전 정신이 일시적으로 맑아진다는 회광반조였습니다. 꺼지기 직전의 촛불이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듯 그녀의 생명력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며 험한 꼴을 보일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녀의 멀쩡한 목소리를 듣자 본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혜자야, 너 정신이 돌아온 거야? 나 알아보겠어?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 침대맡에 매달리자 혜자의 마른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손길이 제 주름진 피부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창식 씨, 내가 벌 받았나 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당신 버리고 갔는데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드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30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공포가 그 눈물 한 방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저택 감옥에 갇혀 남편의 외도와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 시들어갔을 그녀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을 주지 않고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병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창문 커튼을 빈틈없이 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삼각대와 고성능 캠코더를 꺼내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지금부터 유언장 작성 및 공증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바깥 망 좀 봐주십시오. 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문에 귀를 대자 복도의 적막함 너머로 윙윙거리는 에어컨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폭풍전야. 저 문 너머 어딘가에서 민철과 매수된 의사가 혜자의 숨통을 끊을 타이밍을 재고 있을 테니까요.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의 신호와 함께 캠코더의 붉은 녹화 램프가 켜졌습니다. 혜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들 앞에서 벌벌 떨던 나약한 노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한 기업의 사모님이자 100억 자산가 윤혜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본인 윤혜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사후 모든 재산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징했습니다. 천둥이 칠 때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번개 그림자가 졌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탐욕스러운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를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오직 나의 죽음만을 기다려온 불효자식 윤민철, 윤지은에게는 혜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핏기가 없던 입술이 제가 발라준 립스틱 덕분에 붉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도끼를 품은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법정 상속분의 유류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협하고 존엄을 짓밟은 페르나들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내 몸에 남은 멍 자국과 병실 내 녹음 파일로 가름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였습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죽어가는 순간에 자식들을 향해 저토록 날 선 저주를 퍼붓는 걸까요? 촬영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혜자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지려 했습니다. 한계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쥐어짜고 있는 그녀의 이마에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최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혜자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놓쳤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실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을까 제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달려가 혜자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혜자야, 정신 차려.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더 버텨. 그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점이 다시 흐려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전 재산은.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유언을 남기려는 찰나 복도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군화 소리처럼 위압적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입술에 검지를 대며 캠코더의 불빛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덜컥 잠긴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겼는데?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당직 의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마스터키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열쇠 꾸러미가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번개 같은 속도로 메모리 카드를 뽑아 자신의 양말 속에 숨기고 캠코더를 이불장 깊숙이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혜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다시 미친 척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까뒤집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비켜봐요. 강제로 엽니다. 밖에서 쾅쾅거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혜자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창식 씨, 그녀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무서워. 나 혼자 두지 마.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아보는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벼워서 깃털 같았습니다. 기이탕. 마침내 잠금장치가 부서지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복도에 하얀 불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역광을 받은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철, 지은, 그리고 손에 주사기를 든 의사. 민철이 방안을 휙 둘러보더니 땀범벅이 된 저와 최 변호사, 그리고 경련하는 혜자를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쥐새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변호사 양반까지 끼고 무슨 작당을 하셨을까?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잭나이프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잘 됐어. 유언장이고 나발이고 오늘 밤 여기서 싹 다 정리하자. 그때였습니다. 품에 안긴 혜자의 고개가 힘없이 툭 하고 제 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시끄럽게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B-하는 단조로운 기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정지. 엄마. 민철이 당황하여 멈칫한 순간 창밖에서 거대한 천둥이 콱광 하고 내리꽂혔습니다. 그 순간적인 섬광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혜자의 손이 축 늘어진 채 바닥을 향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심전도 모니터의 단조로운 기계음이 폭풍 우치는 병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마치 끊어진 인연의 끈을 소리로 형상화한 듯 그 소리는 너무나 길고 비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제 품 안에서 조금 전까지 미약하게나마 온기를 뿜어내던 혜자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듯 그렇게 허무하게 툭. 그 순간 혜자의 손끝이 바닥을 향해 툭 떨어지며 침대 시트를 스쳤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가리키려 했던 곳,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침대 밑바닥의 어둠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질 자식들의 운명을 가리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병실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살기를 띠고 달려들던 민철도 주사기를 들고 있던 의사도 그 날카로운 기계음 앞에서는 잠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권위가 순식간에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어머니, 민철이 잭나이프를 슬그머니 뒷주머니에 감추며 짐짓 놀란 척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살인마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슬픈 유가족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다가와 혜자의 동공을 확인하고 손목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오전 3시 12분. 윤회자님 운명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실은 역겨운 연극 무대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민철이 침대 끄트머리를 잡고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메마른 울음소리였지만 목청 하나만큼은 병원이 떠나갈 듯 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지은 역시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라며 가슴을 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과장된 몸짓에서 느껴지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곧 손에 들어올 막대한 유산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환희였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광경을 등지고 차갑게 식어가는 혜자의 눈을 조용히 감겨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은 제품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평온한 얼굴로 떠났습니다. 잘 자라 혜자야. 고생했다. 이제 아프지 말고. 속삭이는 제 목소리는 민철의 가짜 통곡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장례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장례식장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특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정계, 재계 유력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숲을 이뤘고 국화꽃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혜자의 영정사진은 꽃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애도는 없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민철과 지은은 마치 파티 호스트처럼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혜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하면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의 급을 나누고 명함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아이고, 김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가 참 급하게 가셨네요. 아, 그건 말이죠. 장례 끝나고 조용히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객실 안쪽, 유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기실에서는 더욱 기가 막힌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지키고 싶어 염치불구하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손님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음식 나르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그들의 적나라한 민낯이 보였습니다. 민철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소주잔이 아닌 고급 양주병이 따져 있었습니다. 야, 지은아. 너 봤냐? 아까 강남구청장 온 거? 그 양반이 재개발 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대. 엄마 죽으니까 일이 술술 풀리네. 오빠 목소리 좀 낮춰. 밖에서 들어. 지은이 말로는 말렸지만 그녀 역시 젓가락으로 수육을 집어먹으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늙은 변호사 말이야. 왜 유언장 공개를 발인 끝나고 하겠다는 거야? 찜찜하게. 뭐 어때? 어차피 엄마 치매였잖아. 혹시 딴소리 써놨어도 우리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그만이야. 진단서 다 끊어놨는데 뭐가 걱정이야? 건배나 해.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똥 기저귀 냄새에서 해방이다. 영정 사진 속 혜자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곳에서 자식들이라는 작자들이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정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어머니의 뼈값을 계산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에 든 쟁반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술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제 등을 툭 쳤습니다. 어이 아저씨, 여기서 뭐해? 민철이었습니다. 어느새 밖으로 나온 그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를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남의 집 잔치. 아니, 장례식에서 훔쳐보고 그러면 안 되지. 아, 맞다. 수고비 줘야지.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바닥에 흩뿌리듯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는 돈이 제 낡은 구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옛다. 엄마 똥 닦느라 고생했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꺼져. 괜히 유족석 기웃거리지 말고. 냄새나니까. 주변에 있던 조문객 몇몇이 힐끗거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고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 배웅? 주제 파악 좀 하시지? 당신이 뭔데 배웅을 해? 쫓겨나기 전에 내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민철은 제 어깨를 툭 밀치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접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도 해자의 억울함을 아는지 굵은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졌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자식들은 피곤하다며 코를 골고 잤습니다. 저는 유족 차량에 타지도 못하고 최 변호사의 차를 얻어 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화로에 해자의 관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보며 못난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편히 쉬어. 해자야. 부디 그곳에서는 돈 걱정 말고 자식 걱정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한 줌의 제가 되어 나온 해자는 작은 유골함에 담겼습니다. 민철은 유골함을 귀찮다는 듯 대충 들고는 빨리 끝내자며 재촉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다시 병원 장례식장 빈소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짐을 챙겨 나가려는데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 변호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법원 공무원들과 공증인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던 최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윤민철 씨, 윤지은 씨, 그리고 자리에 계신 친인척 여러분. 지금부터 고 윤회자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합니다. 아, 거참. 변호사 양반, 뜸 들이지 말고 서류나 줘요. 도장 찍어줄 테니까. 민철이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전에 고인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할 분이 한 명 더 계십니다. 최 변호사의 시선이 장례식장 구석, 짐꾸러미를 들고 서 있던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 말씀입니까? 제가 당황하여 묻자 민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저 냄새나는 간병인은 왜? 설마 엄마가 팁이라도 남겼대? 푼돈 몇 푼 쥐어주고 빨리 보내요. 최 변호사는 민철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정중하게 저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창식 선생님, 이쪽 상석으로 와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위해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석이라니. 그곳은 상주인 민철이 앉아있던 자리 옆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끌려가듯 자리에 앉자 민철과 지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저 인간 안 끌어내려? 조용히 하십시오. 최 변호사가 책상을 쾅 내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늙은 변호사의 기세에 민철도 움찔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영상은 고인께서 임종 직전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남기신 법적 효력이 완벽한 유언입니다. 방해하는 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한 푼도 받을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최 변호사가 신호를 보내자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 화면이 잠시 지나가고 이내 폭풍우 치던 그 밤 혜자의 모습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화면 속 혜자는 지금껏 그들이 봐왔던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처럼 차가운 눈, 붉게 칠한 입술. 그녀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듯 스크린 너머의 자식들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스크린 속 혜자의 목소리는 서늘한 냉기가 되어 장례식장의 공기를 급속도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은 죽은 자의 원혼이 직접 말하는 듯 쩌렁쩌렁했습니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민철의 다리가 경련하듯 떨어져 내려왔고 지은의 손에서 명품 핸드백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하고 가방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만큼 장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속의 혜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화면 밖의 자식들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산소호흡기를 떼고 약물을 투여해 나를 죽이려 모의했던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짐승도 제 어미는 알아본다는데 너희는 돈이라는 악기에 홀려 낳아준 어미를 사냥감으로 여겼구나. 이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노인네가 저렇게 또렷하게 말할 리가 없어. 민철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하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즉각 그를 제 앞에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상주야.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라고. 민철이 발버둥 칠수록 경호원들의 악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혜자가 비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민법 제1004조에 의거하여 폐륜 행위를 저지른 윤민철과 윤지은의 상속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너희들에게는 단돈 1원도 아니 먼지 한 톨도 주지 않을 것이다. 안 돼. 안 돼. 내 빌딩, 내 돈. 지은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엄마를 잃어서가 아니라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민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죽이자고 했잖아. 나는 그냥 기다리자고 했는데 오빠가 설쳐서. 전현이 미쳤나? 내가 먼저 변호사 부르라고 했잖아. 이 도둑년아. 서로의 멱살을 잡고 헐뜯는 남매의 모습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추악한 광경에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혜자의 영정 사진만이 그 난장판을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유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스크린으로 그리고 구석에 앉아 있는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영상 속 혜자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마치 저와 단둘이 있었던 그 밤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따스한 봄볕 같은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의 전 재산,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한 총 100억 원. 10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꿀꺽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갈 곳 없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재단, 혜자의 집을 설립한다. 그리고 혜자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정확히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내 모든 유산의 집행 권한을 나의 영원한 첫사랑이자 생명의 은인인 김창식 씨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일까요? 창식 씨, 놀랐지? 미안해. 당신한테 집만 지우고 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당신이라면 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써줄 거라고 믿어. 당신은 내 똥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나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남자니까. 화면 속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쫓아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 돈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더라. 따뜻한 손길 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 창식 씨, 내 돈으로 당신처럼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데이트할 때 제가 가르쳐줬던 그 촌스러운 포즈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다음 생에는 부자 말고 그냥 혜자로 태어나서 당신이랑 살게. 그때는 도망 안 갈게. 약속? 영상은 환하게 웃는 혜자의 얼굴을 끝으로 암전되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거지 같은 놈한테 100억을 준다고? 저놈이 꼬드긴 거야. 저 사기꾼 놈 잡아. 민철이 거품을 물고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출한 살인 미수 증거 녹취록 덕분이었습니다. 윤민철 씨, 윤지은 씨, 존속 살해 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철컥 채워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민철과 지은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김창식, 너 가만 안 둬. 내 돈 내놔. 그건 내 돈이라고. 그들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고 장례식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가와 제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와 혜자의 유품인 낡은 다이어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그 낯선 호칭이 가슴을 묵직하게 눌러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치매와 싸우며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적어내려간 그녀의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창식 씨가 왔다. 늙었지만 여전히 멋있다. 창식 씨가 노래를 불러줬다. 행복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글자들이 눈물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자 며칠 내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젖은 땅을 비추고 물기를 머금은 나무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혜자의 영정 사진을 들어 올려 햇살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사진 속의 혜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의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혜자야, 들리니?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제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남긴 숙제 정말 무겁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누구냐? 내가 인정한 남자 김창식 아니냐?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냈습니다. 비릿한 돈 냄새도 역겨운 배설물 냄새도 없는 향긋한 흙내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약속 지킬게.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내 곁으로 가는 날, 그때는 칭찬해줘야 해. 알았지? 어디선가 동백 아가씨의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그녀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내 첫사랑. 다음 생에는 꼭 우리 행복하게 살자. 따스한 햇살 아래 100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값진 사랑의 기억을 안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위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창식 씨와 윤혜자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히 돈 때문에 부모를 저버린 폐륜 자식들의 최후가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저귀를 찬 채 첫사랑 앞에서 무너져야 했던 혜자님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셨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돈 쫓느라 놓치고 있던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혜자님이 마지막 순간에 가져간 것은 100억이 아니라 창식 씨가 발라준 립스틱의 온기와 그가 불러준 노래의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돈보다 귀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